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사만사온이라고 그랬는데 따뜻한 일기에 그래도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 우리 253차 태극기 집회가 동계 집회로 예정보다 30분 당겨져서 11시 30분부터 식전 행사, 그리고 12시 반부터 제1부 집회, 그리고 2시경에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은 이제 서울역에서 남대문, 또 을지로, 종각, 종로를 거쳐 종로 3가까지 행진하게 되겠고, 종로 3가에서 2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시 반 정도에는 맞춰서 또 전국에서 오는 우리 동지들이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좀 따뜻한 일기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감기로 많은 동지들이 고생하는데 또 급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인도네시아 있을 때부터 겨울이 되면은 북한 동포들이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야 가장 전 세계에서 빛이 풍부하고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로 뜨거운 물과 또 온방 또 장치와 또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그런 게 참 좋지만은 우리 북한 동포들은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에너지도 없어서 벌목해서 나무로 또 온수도 없어가지고 얼음물을 깨워서 식수와 또 이렇게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워서 겨울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중강진의 온도가 몇 도인지, 또 해산 쪽, 또 평양 쪽 온도가 몇 도인지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촛불, 거짓 촛불 사기 탄핵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공산화되고 종북 좌파 정권이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태극기 집회에 합류했고, 또 조원진 대표와 함께 우리공화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7년의 투쟁을 통해서 일단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있는 종북 좌파들을 교체하는, 퇴출시키고 국회 정권을 탈환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027년 대선 때는 정말로 우리 공화당 또 조원진 대표님 중심으로 한 그런 보수 우파 대통합이 정권을 창출해서 마지막 멸공 통일까지 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과 또 대세를 믿고 이번에 중요한 이 보수 대통합에 물꼬를 튼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공화당 세력이 기세를 보일 수 있는 태극기 집회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장충당 공원의 항일과 반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두 주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최초의 현충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장충당 공원이었고,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항일과 반공의 정신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장충당 공원은 남산공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의 이제 북서쪽의 방향인데, 그래서 절반인 이 남산타워 쪽, 남산공원 쪽에 또 역사가 아주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산 역사 투어를 하면서 또 거기에 살아 숨쉬어 있는 항일과 반공과 극우과 호국과
한강 기적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사진을 카드를 보면서 장충당 공원의 역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을 반공, 항공, 승공, 멸공이 역사의 흐름과 대세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반공 때문에 건국이 됐거든요. 북한은 이제 소련 공산주의가 점령해서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니까 우리 남한은 미 군정이 통치하면서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반공 국가를 세워야 된다 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또 반공을 포방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우익 세력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했습니다. 즉 반공이 대한민국의 탄생의 건국 이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는데 이제 2년 만에 소련 공산당의 기승남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주 투철한 반공 정신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이 이 북한의 인민군 세력을 극복하고 심지어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압록강병까지도 진격하고 평양을 탈환하고 그런 직전까지 반공통일까지 갔는데 바로 중공군, 중국 공산당 인민군의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국제 공산주의 세력 소련과 중공이 합세한 이제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개념이 뭔거니 항공입니다. 우리가 저항한다라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처절하게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항공이란 말이 6.25 기승남침 기간 동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무찌르자 오랑캐 그래서 결국에는 중공군을 축출하고 중공군을 제압하고 미국과 영국과 또 유엔의 국제 전략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휴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두 체제의 이념 전쟁과 체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제 승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우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월등히 우월한 체제며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체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승공이라는 이제 개념이 활성화됐죠. 자, 그랬더니 정말 이 승공을 가지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우리 압도적인 군사력과 그리고 풍부한 경제력과 또 우리 한류 열풍을 상징하는 이제 이 풍부한 문화력 그리고 국제 외교력을 가지고 멸공통이라는 것이 마지막 역사의 흐름이요 역사의 종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바로 공산주의자의 철저한 그런 그 대세를 가로막는 사건이 바로 거짓 촛불 사기 탄핵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과 또 북한의 대남 공작과 또 중국 공산당 세력과 이런 세력들이 합세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보수 우파 중에서도 의장 보수 우파 세력들이 결국 내각제로 권력을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에 의해서 멸공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정신 또 역사의 흐름 이 대세에 거슬리는 바로 종북좌파와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야합을 함으로 인해서 탄핵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이 멸공통일을 추진한 김정은 참수작전까지도 계획해서 자유멸공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고 정권을 탈취를 당하는 그런 5년의 불행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과 대세는 잠시 방해하고 거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당생했고 또 조원진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이 역사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올바로 가진 정치가와 함께 우리가 이제 그 거스리는 세력과 5년의 이 끈질긴 투정을
하게 되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국회의 정권을 교체하고 2017년 제21대 대선을 통해서 이 멸공자유통일의 역사의 흐름을 반드시 우리가 잡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충동 공원의 그런 반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봤는데,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충동 공원에 이제 자유센터가 있죠. 그 자유센터가 바로 혁명정부 때 이미 시작을 했고,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한 1년쯤에 12월 3일 날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자, 아시는 대로 휴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1년 후에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진해에서 아시아 민족 반공 연맹을 결성하고 제1회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침입을 막고자 아시아 민족 반공 연맹을 결성하고 제1회 대회를 진해에서 한 모습이 왼쪽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 이제 아시아의 반공 지도자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바로 실질적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반공의 이념을 교육하고 반공의 국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센터를 기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정부 때 시작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공약의 제1번이 반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공의 기치를 높이 세우는 그런 반공의 교육과 반공의 지도를 베풀라는 이 자유센터를 기공하고 또 준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우리 기술로 또 김수근이라고 하는 이 설계사가 웅장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시멘트 건물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하야하고 난 다음에 내각제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내각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총체적인 난국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포퓰리즘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또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뭔고 하니 바로 반공의 이념이 해석이 돼가지고 오히려 다시 종북 좌파들이 날뛰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술에 선동된 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바로 이런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반공의 그 정신이 희석이 돼서 제2의 적화의 위협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탈원전도 시작을 했죠. 내각제 정권에서 제일 먼저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원건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전기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엄청난 투자를 중단시키고 그걸로 공무원 월급을 올린다든지 이런 포퓰리즘을 쓰게 되니까 탈원전, 경제폭망, 특별히 이제 반공이 무너지고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에 휘둘리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국 박정희 장군이 생명을 걸고 반공을 기치로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곧바로 반공의 정신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자유센터를 건립하고 준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힐과 장충체육관과 자유센터가 거의 혁명정부 때 동시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워커힐은 바로 한미동맹의 강화, 미국의 고급 지휘관들이 일본에 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지휘 공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또 달러를 그 휴양비와 휴식비에 쓸 수 있는 그 달러를 이제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워커힐 호텔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장충체육관은 체육관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역동적이고 또 힘찬
그런 상징으로 이제 장충체육관을 또 동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자유센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장충체육관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워커힐이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센터가 준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자유센터 내에 2011년에 국부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건립이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4.19가 일어나고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면서 내각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부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이제 훼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한 게 아니죠. 종북 좌파 세력이 한 것이죠. 메가더 동상까지도 이 종북 좌파 세력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메가더 동상은 이제 막아냈습니다. 우익 세력이. 그런데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결국 이승만 박사 동상이 훼손되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는데, 2008년도 바로 이승만 기념사업회 등과 또 자유총연맹 이런 우익단체들이 광복 6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동상 건립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1년에 8.15 광복절 때에 자유센터 내에 이승만 박사 동상을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백성들을 풍성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인도하는 그런 상징의 모습이고, 왼손에는 헌법책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가지 동판 부조를 그려놨는데, 세 가지 중요한 역사를 이렇게 동판 부조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1940년대 바로 하와이에서 국제외교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의 모습을 이제 부조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바로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식 정부 수립 때의 모습을 부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954년도 7월 28일 날 바로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최초로 한국의 국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한미 미 합동의회에서 연설하는 그러한 모습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서 연설해 주셨습니까?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의 덕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상을 이렇게 의미 있게 했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이 자유센터 내에 이 자유센터를 건립했고, 반공의 정신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승공하고 그리고 멸공통일까지 갈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승만 박사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동판 부조를 세운다 할 때 뭘 해야 될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로는 혁명의 모습이 그려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1961년도 이제 케네디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또 존슨 대통령과의 만남, 이것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글쎄요, 한강의 기적을 상징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국정은 삭교천 방조제가 아니라 바로 당진 송신소, 즉 대한민국의 자유와 풍요를 북한 동포들과 저 중국에까지도 러시아까지도 자유 대한민국의 그 우수성을, 공산주의보다 우수성을 증명하는 그런 한강의 기적 완성을 알리는 당진 송신소를 비밀리에 방문한 것인데, 그것을 동상으로 넣으면, 그래서 혁명과 그 끝에 이 한강의 기적의 완성, 그런 의미의 세 번째 부조를 세우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조는 뭐 다양한 말씀드린 대로 케네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니면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 우파 국민들과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면, 자, 장충단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충단은 바로 누가 세웠다 그랬죠? 네, 민영암 대감이 1900년 9월 달에, 즉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5년 후에 민영암 대감이 장충단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장충단 공원의 역사가, 형충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905년 11월 달에 바로 민영암 대감이 을사늑약에 분노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그러한 책임감에 자결을 하게 됩니다. 민영암 대감과 이승만 박사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우선 무엇보다도 1904년도 8월 9일 날 바로 한성 감옥에서 고종 황제의 특사로 석방될 때에 그 석방 운동을 주도했던 게 바로 민영암 대감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또 개혁파, 친미파 대신으로서 민영암 대감이 주도적인 역할에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더 확립해 가지고 조미 통상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보자. 그래서 대미 특사로, 고종 황제 특사로 보내기 위해서 이승만 청년을 석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줬고, 또 미국에 가는 길에 이제 미국의 선진 문화 문명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학의 자금을 또 민영암 대감이 다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통수를 맞았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비밀 조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이승만 청년의 그 특사 활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암 대감이 이러한 을사늑약의 책임을 지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이승만 청년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상황과 또 본인은 자결을 하지만 장차 이 독립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준비되라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1957년도 8월 30일 날 이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충정공이죠. 민영암 대감의 그 시호가 충정공인데, 그래서 동상을 제막했는데 어디에 세우는 거 하니 안국동 사거리. 자, 우리가 가끔 태극기 집회하면서 행진할 때 그 지나가는 게 바로 안국동 사거리입니다. 그 안국동 사거리가 당시에는 이 민씨 집안의 집송촌이었거든요. 그래서 풍문여고 앞부분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충정국 민영암 대감의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제막식을 하는 사진이고 화환을 갖다 놓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으로 서울시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부흥을 하게 되니까 안국동 사거리, 여러분 지금 보시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국동 사거리 도로 공사를 하면서 동상을 창덕궁 도남문에 이제 잠시 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이제 조계사 우정천국 근처에 민영암 대감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생가가. 그래서 그쪽으로 또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2022년 이제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 조계사 좀 외진 곳에 있는 이 동상을 바로 충정로 사거리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원래 서대문의 충정로 사거리는 그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의 이름인 죽점정,
그 사람의 이름 따서 죽점정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거리를 만들었는데, 광복 후에 1946년 10월 1일 날 바로 당시 미 군정청의 경기도 도지사인, 그 당시 이제 경성이, 서울이 경기도 내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 경기도 도지사가 바로 이승만 박사의 YMC 제자입니다. 1910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건의로 바로 민영환 대감의 아우인 이제 충정공 이름을 따서 충정로라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경복궁을 응시하는, 즉 조선과 대한제국과 이거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경복궁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응시하는 모습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민영환 대감은 어디서 자기를 했는고 하니 바로 의관이라고 그러죠. 의사 역할하는 이완식 자택에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딘고 하니 태화관 옆에 YMC 뒤편에 태화관 근처에 지금 중앙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감리교회 그 옆에 이제 자결터가 기념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정공 민영환 어른께서 자결하신 예터라고 해서 평소 입으셨던 그 관복과 또 차셨던 검이 이렇게 장식이 되고, 또 민영환 대급이 자결한 자리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대죽, 피 묻은 대나무가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대나무가 자랐는데 피 묻은, 그래서 혈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혈죽을 또 이렇게 디자인 했습니다. 그래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이렇게 자신의 스승과 같은 또 은인인 민영환 대감의 또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장충당 공원의 역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오늘의 이제 또 새로운 주제는 뭔고 하니, 우리 인류의 역사는 위대한 천재와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정말 천재적인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인류에게 기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인류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얘기를 많이 하죠. 나폴레옹. 자, 여러분 맨 왼쪽에 보면 나폴레옹의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이제 손을 놓고 있는 이 모습,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영웅 나폴레옹. 그래서 프랑스를 정말 초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유럽의 통일을 이루었던 그런 군사 천재. 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 나폴레옹 장군이 그 유명한 것은 군사적인 천재도 있지만 최초로 성문법, 헌법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국도 명예 그 혁명이 있었지만은 그냥 불문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이 나폴레옹이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적 통치를 하는 그러한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12년 튠리의 궁전 서재에서 나폴레옹 황제가 이렇게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는 이 모습이 한마디로 말해서 영웅과 천재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가지고 너도 나도 좀 나름대로 이제 그 영웅을 사모하고 또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흉내를 많이 내게 되죠. 자, 미국의 그 남북 정전 당시에 1862년 10월 3일 날 안티탐 전투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전투 현장을 방문한 모습인데, 자, 링컨 대통령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더 핑커톤이라고 하는 정보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정원장 역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핑커톤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핑커톤도 나폴레옹의 흉내를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존 맥클럴랜드 소장이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클러넌드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렇게 또 흉내를 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맥클렌 장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장군들, 뭐 셔먼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인 사진으로 이걸 했습니다. 자, 재미난 거는 1950년 9월 8일 날, 즉 낙동강 전선에서 한참 인민군이 아주 헤매고 있을 때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희가 이제 금강 근처에서 주일의 폭발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모습인데 그 장례식 때 김일성이가 역시 나폴레옹 흉내를 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당시가 38살 때인데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민족 보위상 최원권이 눈물을 흘리며 글썽거리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도 최원권은 그나마 이제 그 군사 전략가고 또 학력이 제일 높은 편에 섰을 것입니다. 뭐 김일성은 아시는 대로 육문중학교 중퇴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김책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중학교도 못 나온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학력이 좀 있고 지적 능력이 있고 또 군사의 지식이 있는 최원권이 이제 원래는 이제 인민군 총참모장이나 이런 급인데 최원권이가 전쟁을 말렸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군사 지식을 아니까 이 전면전은 힘들다. 또 국제 관계적으로 미국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말렸기 때문에 그런 군사 요직을 맡지 않고 민족 보위상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보위부장 정도, 국정원장 정도를 맡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최원권이 이렇게 인간미가 있는데 김일성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미룰 것인가, 그것만 생각한 사람이죠. 어쨌든 김일성이조차도 이런 영웅이 되고 싶어서 영웅의 흉내를 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영웅의 정신과 지혜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흉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자, 칼 막스 아시죠?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 막스, 1818년 5월 5일 날 출생했는데, 바로 칼 막스가 57세 때, 그러니까 1875년 때 나폴레옹 황제의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칼 막스는 바로 그냥 영웅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으로 어떤 의미에서 인류를 큰 도탄에 빠뜨렸는데, 나름대로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뭔가 역사에 큰 공헌을 하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 영웅 바라기, 영웅 사모하기, 영웅 흉내내기, 한마디로 말해서 영웅주의에 빠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칼 막스도 이렇게 나폴레옹 모습을 흉내내는 사진을 찍었는데 2018년, 그러니까 칼 막스 탄생 200주년에 중국의 조각가 오이산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트리에르라고 하는 이 칼 막스의 고향에 칼 막스 동상을 세워서 기증하게 됩니다. 생가에 기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른쪽에 그 동상을 보시면 양복의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을 듯 말 듯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솔직히 창피한 거예요. 칼 막스도 나폴레옹 흉내를 냈다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개 영웅주의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분명히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동상을 만들어야 정석인데, 공산주의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공산당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널듯 맞듯 그냥 가슴에 손을 댄 듯한 모습으로 동상을 이렇게 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77학번이거든요. 제가 58년 개띠로 77학번인데 원래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조원주 대표님하고 같이 59년생으로 2월 2일로 열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학번은 77학번이에요. 제가 77학번 때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돌아가실 때 197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 때는 제가 이제 4학년 때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종북 좌파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그거를 내세울 때에 그때 세대입니다. 그래서 데모도 이제 많이 한 그런 세대였고요. 그때 제가 이 운동권 아이들한테 실망한 이유가 바로 영웅주였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뭐 민주화, 정의, 또 독재 타도 이런 거를 외치지만 제가 가만히 같이 그들과 함께 생활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거를 표명한 영웅주의자였던 겁니다. 그거를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그걸 명목으로 해서 어떤 인기를 얻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계에 나간다든지 또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저는 운동권 친구들을 통해서 이 영웅주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민주화는 가짜구나. 그래서 일찍 깨닫고, 그런데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종북 좌파들은 다 뭐 겉으로는 뭐 민주화 또 백성들을 위한다지만 다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영웅주의자일 뿐입니다. 뭐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이준석이도 결국 영웅주의를 추구하는 청년의 잘못된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웅주의의 반대는 뭐냐? 한마디로 해서 영웅주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뭡니까? 조원진 대표님께서 항상 말하는 희생입니다. 희생. 바로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명목을 가져야 진정한 영웅의 또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박정희 의장을 동양의 나폴레옹이라고 제가 이제 일생을 얘기하면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리틀 나폴레옹, 또 문경초등학교 시절에도 나폴레옹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나폴레옹 선생, 그리고 또 뭐 이제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렇게 급속하게 유럽을 제패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최초로 기동포병을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도 이제 기마병이 위주로 기마전 전쟁을 할 때 물론 포가 있긴 있었지만은 나폴레옹이 최초로 이제 말에다가 포를 연결시켜 가지고 기동포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우수하고 이 기동포병의 작전을 구사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유럽을 제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최초의 함포 작전을 썼던 것처럼 배에다가 함포를 장착해서 지상포를 함선에 설치해서 함포에 장착해서 최초의 함포 작전을 구사해서 일본의 안택선을 파기한 인지네널의 영웅이 된 것처럼 바로 이 동양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포병병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5.16 혁명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혁명의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진압했기 때문에 일약 최고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진압했을 때의 작전과 똑같은 개념으로 5.16 혁명을 일으켜서 무혈혁명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왜 이토 히로부미하고 나폴레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말씀드렸죠. 동양 최초의 헌법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수상이 되었고 일본 헌법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즉 이토 히로부미도 나폴레옹을 본받은 거죠. 그래서 동양 최초의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이 이제 해군은 영국에 있는 것을 많이 모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도용했고, 또 이제 육군은 이제 프랑스 육군을 많이 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포병 장교들은 거의 프랑스 유학을 했고, 또 일본의 최고의 군인 천재들이라든지 또 엘리트 지도자들은 거의 포병 출신이고 또 프랑스 유학파가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나폴레옹이 최초의 유럽의 헌법 국가였던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도 그걸 모델로 해서 명치유신에 성공하고 초대 수상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헌법 내용은 프랑스 것도 인용을 했지만 주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는 영웅이죠. 우리 민족에게서는 원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일본을 최초의 근대국가로, 최초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야말로 일본의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법을 들고 있는 이 나폴레옹, 이토 히로부미 나폴레옹 흉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제가 비교하는 것은 진정한 나폴레옹을 정신과 또 모든 것을 정말로 동양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박정희 장군이요, 박정희 대통령인 것이죠. 그래서 유신헌법도 어떤 의미에서 장기 독재를 위한 헌법이 전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안정된 체제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법치주의를 표방한 것이 바로 유신 헌법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혁명하고 혁명을 곧바로 인정을 받죠. 5.16 혁명이 반공, 무혈, 구국혁명이었다는 인정을 케네디 행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1월 14일 날 참 놀라운 것은 박정희 의장의 44세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생일날 국빈 초청을 해준 거예요. 굉장한 예우죠. 그래서 마침 그때 케네디도 44세 동갑으로 당시 이제 동양의 천재와 서양의 천재의 만남이다라는 말이 휘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폴 크레인 선교사라고 이승만 박사를 도왔던, 부자지간이 도와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제주 예수병원의 폴 크레인 선교사, 아들 선교사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백악관에서 박정희 의장이 수행원들을 이제 소개하는 모습이고, 그 뒤에 폴 크레인 선교사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바로 케네디 대통령도 동양의 천재인 박정희가 완벽한 군사작전으로 무혈혁명을 일으켰고, 또 반공의 혁명이요 애국의 혁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파 사람들은 케네디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미국을 갔지만 만나지도 못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고하니 경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혁명을 인정해 줬지만 그 혁명 정부가 잘할지 못할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문전박대 당했다라고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혁명을 인정받아서 혁명의 지도자로 국빈 초청을 받았던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이제 그 혁명 정부의 성공 여부,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통치를 잘하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벤플리트 장군이라든지 이런 친한파 인사들이 이제 대거 민간 지원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 기적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 후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바로 독일을 갔었던 거죠. 차관을 얻으려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못 오니까 차관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해서 독일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성공을 거두고 또
정말로 하늘의 기적과 같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존슨 대통령을 도와줌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엄청난 미국의 국가적 또 재정적 행정부적 또 민간적 지원을 받으면서 한강 기적을 급속하게 성립할 수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경제 지원을 못 받는 대신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철저한 이 자립 경제, 그래서 자조자립이란 말을 굉장히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자조자립 정신으로 자립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전쟁 특수가 생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의 핵심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전쟁 배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승만 박사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한 게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대로 그 전장 배상금을 받게 되죠. 다만 이제 일부는 차관 형식으로 받는 양보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은 동시에 한강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말씀드리겠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헐먼 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극비리에 접견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존슨 대통령을 도움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의 최고의 반공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은 196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미국의 핵 전략 전문가인 허먼 칸 씨가 멀지 않아 월남을 방문한다고 13일 국방성 소식통이 보도했다고 워싱턴 AP통신을 통해서 경향신문이 보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때 비밀리에 바로 박정희 각하가 허드슨 연구소의 허먼 칸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 하니, 자, 일본의 사또 수상의 외교 안보 보좌관인 와카이지미 교수라는 분이 안보 보좌관으로 굉장히 실세인데, 이분이 존슨 대통령과 이제 안보 협약 같은 걸 하고요. 아마 유명한 그 오키나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오키나와에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일본의 그 안보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과 그 러시아의 그 핵 위협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장 하자는 뭐 그런 우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와카이지미 교수가 이미 존슨 대통령하고 비밀 오키나와 조약을 통해서 이미 일본 내에는 전술핵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장착만 하면 가능한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뭐 또 다른 분야니까 나중에 또 연구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와카이지미 교수인데, 이 허먼 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고 하니, 유대인 학자인데, 여러분 IQ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IQ가 조사가 되고 최고 점수를 받은 분이 바로 허먼 칸입니다. 200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국비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한 200점 정도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저도 한 그 정도로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좀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허먼 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런 천재였었고요. 또 2차 세계대전 때 이승만 박사가 미 정보국의 고문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허먼 칸은 또 천재이기 때문에 암호 해독이라든지 암호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무전부 정보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미국은 또 그런 조사 같은 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고급 장성들을 대상으로 군사 지식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수를 가지고 이제 진급이라든지 또 중요한 요직에 이렇게 뭐 국방부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또 군단장 뭐 이런 데 이제 하는데 자료로 쓰니까요. 그래서 군사 지식 테스트를 했는데 이분이 거의 만점 가까이 또 허먼 칸이 받았습니다. 그런 천재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원자폭탄 2방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허먼 칸 박사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자탄의 위력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곧바로 냉전 시대와 함께 핵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막 소련도 급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 수소폭탄도 개발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핵 전문가로 돌아서게 되면서 핵 전략가로 어떻게 하면은 핵전쟁이 일어나지 막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적인 연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핵의 최초면서 뭐 아직까지도 핵폭탄이 없었으니까 유일무이한 핵의 피해자인 그 일본을 자주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카이즈미 교수를 또 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베트남도 이분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와카이즈미 교수하고 허먼 칸하고 대화하다가 허먼 칸의 목적이 뭔고 하니 자 공산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샘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위대하다는 것을 공산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샘플을 만들어서 또 핵까지도 동북아 전쟁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샘플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바로 와카이즈미 교수가 누굴 소개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소개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소개해서 비밀리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냉전 시대에 바로 공산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하는 샘플이 될 수 있는 지도자와 나라, 그거를 만드는 게 그 허먼 칸의 목적이었었고 미국과 유엔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구국하고 호국 한강을 기적을 이룬 게 바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인 거죠.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명한 경제개발 2차, 3차, 4차까지 허먼 칸 교수가 어드바이즈를 하고 이번에 요거하고 다음에 요거하고 다음에 새마을운동하고 다음에 문화운동하고 하는 이런 플랜들을 허먼 칸하고 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허먼 칸과 박정희 대통령의 두 위대한 이 천재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제가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되고 조원진 대표를 만나서 조원진 대표를 돕게 된 이유도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영웅과 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조원진 대표님을 만나 돕게 됐고 우리공화당까지 와오게 되었습니다. 내일 태극기 집회 때 많이 뵙고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공화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